네, 안녕하세요. 저는 CNC테크의 전하성 대표라고 합니다. 대전 창업 포럼 53회인데요. 모빌리티의 미래를 논한다,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모신 분이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스타트업 투자를 담당하고 계시는 노규승 팀장님,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팀하이퍼의 문영규 대표님, 또 라스트 30분의 이정선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뭐 제가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각자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부터 잠깐 드리자면은 뭐 저희는 또 팁스 운영사고 뭐 작년 하반기 30개, 올해 30개 이렇게 좀 투자 속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정도 되면은 포트폴리오가 한 120개 정도 그렇게 이제 늘어나게 됐는데 뭐 열심히 투자하고 있고요. 모빌리티 쪽도 저희 투자 분야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팀하이퍼에 저희 투자했고요. 또 라스트 30분에 저희 이제 투자를 할 겁니다. 해도 괜찮은 거죠? 네, 따라야 돼가지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노 팀장님, 뭐, 저는 잘 알지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저는 현대자동차 스타트업 육성팀의 노규승 팀장입니다. 저희 팀은 이제 현대자동차 안에서 특히 국내 이제 초기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엑셀러레이터로서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해외에는 이제 크레들이라는 이름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들, 그다음 국내 제로원 이렇게 연계해서 그 국내외에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협력하고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현대차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의 그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정말 메카, 또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어떤 인큐베이터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모빌리티 창업자들이 그 기대를 현대차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많은 스타트업에 또 투자하고 계시고 또 팁스도 되게 많이 올리시잖아요. 네. 이번에 이 두 기업도 팁스 이제 레디 상태시라고 반드시 선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되셔야 되죠. 네. 우리 문 대표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예, 저는 팀하이퍼의 문현구 대표라고 하고요. 저희가 하는 아이템은 세차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모빌리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자동차 또 관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제 모빌리티는 이미 뭐 너무 큰 손들의 경쟁터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하고 나올 때 오히려 우회적으로 세차를 통해서 모빌리티 서비스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차를 중개해주는 서비스, 뭐 이런 앱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차를 이제 세차장으로 딜리버리해주는 그런 오토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서 지금 뭐 창업 5년 차인데 굉장히 이 시장이 어렵네요. 이 어려운 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도 뭐 세차장을 누군가 통합할 거다라는 예상 많이 했는데 그걸 실현하신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또 우리 라스트 30분. 이정선 대표님도 모빌리티의 또 우리 마지막 주차를 책임지는 주차 대행 쪽의 서비스인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실시간 주차 대행 서비스 2차를 서비스하고 있는 마지막 30분의 이정선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모빌리티 서비스 자체가 움직임보다 머무르면서 더 큰 시장을 앞으로 창출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차 시장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결국 주차는 단순한 인포메이션인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 서비스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첫 번째 아이템을 실시간 주차 대행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운전자들이 차량을 갖고 왔을 때 주차장을 뭐 찾거나 예약할 고민 없이 바로 그 목적지 바로 앞에서 주차를 대행해 줌으로써 운전자들이 갖고 있는 주차에 대한 고통을 해결해 보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 모빌리티 분야의 어떤 정부 지원책들, 물론 뭐 사실 여러 가지 창업 프로그램이 모든 산업을 커버하니까 뭐 지원책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또 규제 때문에 힘든 분야이기도 하죠. 뭐 타다 이슈도 있었고요. 또 제가 알고 있는 뭐 버스 공유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규제 때문에 출퇴근 시간만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서비스가 좁혀 들어가고 있는데 좀 그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빌리티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하시는 현대차에서 제일 말씀하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게 지원을 해줘야 될까요? 사실 이제 국내 환경 자체는 좀 더 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뭐 미국이라던가 뭐 유럽도 물론 이제 규제가 좀 많이 심한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이제 정부 중심의 규제가 좀 더 타이트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국내 시장은 저희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택시 헤일링 중심으로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 라이드 헤일링, 네. 라이드 쉐어링 이런 시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택시 헤일링 중심으로 어느 정도 재편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네. 또 있는 것 같고 또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서는 이제 KCT 모빌리티라고 브랜드 택시를 하는 또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방향성은 이제 어느 정도 택시 헤일링을 향해서 네.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모빌리티를 굉장히 저희가 좀 사실 광의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그 승용차에 대한 공유에 대한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엔 그 딜리버리 하는 것들 이동에 대한 이야기이기 네. 때문에 그게 사람하고 물건으로 확장되면 여전히 모빌리티 자체는 굉장히 많은 네. 포텐셜을 갖고 있고 들여다볼 만한 영역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카카오 모빌리티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그 카카오 모빌리티의 전 대표인 정주환 대표를 모시려고 했었어요. 근데 안 오신다 하셔서 그냥 오늘 저녁 식사 그냥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저녁에 뵙긴 하는데 그 실제 보면은 이제 처음부터 우리나라 좀 규제 속에서 이 사업 모델을 짠 게 그래도 그 서비스가 정착된 데 유효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 중에 포지티브 규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야 돼.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환경들 보면 네거티브 규제니까 이것 빼고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형태의 규제가 사실 유효할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그래도 규제에 부딪힌 적이 있으신가요? 두 사람은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세차 쪽은 오히려 그렇게 큰 규제 이슈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세차를 창업하게 된 계기도 저는 이제 처음 창업할 때부터 모빌리티 쪽은 스타트업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모빌리티는 지금 규제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규제라기보다 그 기득권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이 시장은. 그러니까 모빌리티 택시가 됐건 뭐 어떤 산업이 됐건 워낙 역사가 길다 보니까 거기에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걸 나쁘게 볼 건 아니고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차 쪽으로 들어간 이유도 뭐냐면 이러한 기득권이 많은 쪽에서는 어떤 디스럽티브한 사업 모델을 냈을 경우에 그 굉장히 반대에 부딪히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렇다면 창업가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저는 좀 오히려 니치를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뭐 모빌리티 쪽에 그나마 저는 야 이거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서 싸우나라고 하는데 최근에 저랑 같은 이제 그 사무실 그 공간에 계신 분 중에 하나가 그 반반 택시라고 택시 합승하는 네. 이제 앱을 만드신 대표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어떤 니치를 찾아가서 한다면 역시 기회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저는 그 정도로 이렇게 니치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뭐 그렇잖아요. 저 옛날 골드러시 때도 청바지 장사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저희도 세차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모빌리티 사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세차의 이 중요도는 더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차를 안 가진데 누가 세차를 할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고객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평균 세차를 해요. 근데 소카 같은 모빌리티 기업은 한 달에 4번 정도 세차를 해요. 그러니까 세차 시장은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니치 시장에서의 어떤 역할들 뭐 이런 거를 찾는 게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네. 뭐 주차대행 쪽도 규제가 좀 있나요? 저희는 일단 규제라기보다는요. 규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국토부의 지침이 다르고 실제 지자체의 지침이 다른 경우들이 많거든요. 주차장을 활용하거나 사용을 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관성이 없었던 부분에서 처음에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혼란을 겪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이게 어떤 특정한 규제를 저희가 뭐 적용받은 경우는 사실은 없어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저희도 굉장히 니치하게 파고들었고 그리고 모빌리티 시장 자체에서 속된 말로 택시와 척지면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 쪽을 시작할 때 규제보다는 오히려 일원화되지 않는 규제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중했던 적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제인데 이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창업 동향에 대해서 좀 서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많은 이제 정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 모빌리티 스타트업들 중에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그 킥보드, 전동 킥보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동 킥보드 하나 5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투자 받아서 뭐 50만 원 곱하기 뭐 100대를 샀다. 그러면 대당 3개월이면 뽑는다. 실제 보니까 또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우후죽순만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본 스타트업만 지금 한 10개 됩니다. 10개.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근데 이게 맞을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거 사서 3개월 만에 이 장비 가격이 빠진다는 건 되게 매력적인 선물이긴 한데 이게 막 생겨도 될까? 뭐 그런 약간 동향 중에 하나지만은 좀 물음표가 있긴 한데 이런 형태의 동향에 대해서 요즘에 좀 핫한 정보들이 있으면 공유 좀 해주시죠. 팀장님 어떠세요? 팀장님 뭐 제일 많이 보실 테니까. 예, 가장 사실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서는 이제 우버가 라임에 이제 그 1억 7천만 달러 정도를 이제 투자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한 2, 3일 정도 된. 라임맨이요. 예, 라임맨 라임.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을 대표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회사가 이제 음. 버즈하고 라임 이렇게 두 가지로 그쵸. 볼 수가 있고 사실 그 중에 이제 하나인 라임에 우버가 굉장히 큰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버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버가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이제 우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코로나 이전에도 수익성에 대한 이슈들이 이 모빌리티 영역에서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높은 가치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에 대한 한계점. 이게 또 이야기 많이 빠질 거 걱정이 되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전체적인 트렌드 안에서 사실 항상 혁신 기업들이 나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게 모빌리티 인더스트리를 온 게 그런 마스 사업자들 그게 가장 대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버, 그랩 이런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페인 포인트는 정부 규제나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스마트폰 쪽에서 있는 플랫폼 사업자하고 모빌리티 사업 쪽에서의 플랫폼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빌리티 쪽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이게 단순히 디스럽션이 왔었을 때 스마트폰까지 우르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기존에 약간 뭐 기득권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거기에 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수익 컨트롤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게 이제 구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남아에서 사실 이제 시장 1위가 된 지가 꽤 됐는데 되는 순간 이제 그 수익률 구조 때문에 바꿨었거든요. 정부한테 굉장히 큰 이제 철퇴를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로직은 우버든 마찬가지로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수익성에 대한 것들을 사실 이제 탈피하려다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 다양한 수익 모델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 다양한 수익 모델을 붙이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되는 네.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딜리버리 시장이 워낙 그 코비드 이후에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버 같은 경우에도 우버 이츠를 중심으로 굉장히 그렇죠. 커지고 있거든요. 레버뉴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고 있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 그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에서도 또 새로운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도 국내에는 이제 올룰로라는 킥고잉 스타트업에 저희가 투자를 했었고요. 지금도 저희가 같이 다양한 이제 협력 모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비드 영향으로 인해서 그 실수요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 실제로 그 이스쿠터를 타는 건데 그거에 아까 얘기 드린 것 같이 딜리버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결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바뀔지는 저희가 여전히 좀 들여다볼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비용, 다운사이즈 측면에서, 사이즈 측면에서는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예상보다는 수익률이 이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도 있던데. 마이크로 모빌리티요? 네. 그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저희도 이제 투자할 때 가장 비교를 많이 했던 게 예를 들면 이제 바이크 시장, 이바이크 시장이나 바이크 시장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모바이크라든가 이런 바이크 시장이 엄청난 수요와 플랫폼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못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이스쿠터 시장하고 가장 보면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그 기대 그 레베뉴 모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바이크를 탈 때는 10분에 1,000원 내는 것 자체도 아까운데 예를 들어 이스쿠터를 탈 때는 그게 좀 더 높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바이크나 아니면 이스쿠터나 그 대당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그게 아주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굉장히 싸게 만들면 물론 좀 다르겠지만 요새는 이스쿠터 쪽도 굉장히 가격들이 많이 코스트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사실은 바이크 시장보다는 이 이스쿠터 마이크로 모빌리티 쪽에서 이 영역이 좀 더 그 원가 구조가 나오기 좋은 걸로는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이해는 했어요. 그게 파손되는 게 굉장히 많아서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아 그거는 사실 바이크 쪽도 사실 크게 그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런 거에 대한 비용들은 계속 발생을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 e스쿠터 쪽은 워낙 하드웨어 개발이 또 여러 군데서 다양하게 되고 있다 보니까 뭐 배터리 가격이라던가 이런 거 자체도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네.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저희 이제 시드투자사가 지금 얘기하셨던 라임의 초기 창업 중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스쿠터에 대해서 그때 사실 공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아까 파손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물리적인 문제인데 이 충전을 밤에 트럭에 시키는데 바이크는 10대를 할 수 있다 보면 이 스쿠터는 20대를 회수해서 해줄 수 있는 효율 구조가 약간 바꿔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익성도 훨씬 더 개선될 수 있고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재작년인가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이미 스쿠터의 규제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단순한데 이걸 방치한다. 시의 어딘가에 방치해서 차량의 이 통행이나 혹은 보행을 방해한다라는 것도 사실 규제가 좀 있었어서 정리가 한 번 됐었는데 아마 국내도 비슷한 일들이 아마 계속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제 이 스쿠터들에 대한 문제는 아마 그 부분으로 또 문제가 집중되지 않을까. 네. 그것도 있고 얘를 차로 볼 것이냐 교통수단으로 볼 그렇죠. 어떤 네. 그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전 어제 차 타고 왔는데 옆에 이스쿠터가 나란히 달리는 거여서 얘가 차인가 봐 헷갈리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슈도 지금 정리돼야 될 것 같아요. 자라니보다는 네. 킹라니가 더 무섭다라고 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근데 보면 이제 뭐 사실 우버나 그랩이나 중국에서 뭐 띠디다처가 우버 인수한 것도 굉장히 빅딜이었었고, 근데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가격이 막 치솟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토 간의 결합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간 사례들이 그랩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은 그 선행 사례들 가격 체계 이런 것들이 좀 더 면밀하게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스쿠터 가격은 사실 좀 비싼 편이긴 해요. 잘못하면 택시보다 더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사업으로 지금 평가는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되게 궁금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인더스트리든 항상 이제 과잉으로 갔다가 하입이 오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국내 또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굉장히 우후죽순 여러 사업자들이 네. 있지만 좀 통폐합되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또 일단 통폐합이 되고 나면 아마 안정적인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또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이제 모빌리티 나올 거 다 나왔다. 뭐 또 뭐가 있냐? 더 나올 게 있냐? 뭐 좀 카센터도 막 통합되고 뭐 심지어 세차도 통합하고 뭐 다 나왔어. 그냥 뭐가 나올 거냐? 뭐 이런 블루오션이 남아 있는가에 대한 여기 보시는 분들도 그런 질문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댓글에 남아 있을까요? 제일 잘하실 거 남아 있나요 아직?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거 되게 답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네. 대기업이 왜 스타트업에 투자하냐라고 하면 그런 걸 몰라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항상 이제 답은 현장에 있는 거고 고객한테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찾는 분들은 이런 예비 창업자 그리고 내지는 창업하셨던 분들, 스타트업 분들, 여기 계신 이런 똑똑하신 분들이 사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어느 영역이든 이제 혁신이라는 건 인더스트리의 기존에 있던 밸류 체인들을 깨부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인 모빌리티 영역 안에서 깨부셔야 되는 그런 밸류 체인과 영역들은 전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속도에 대한 이슈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꽤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인더스트리 안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의 먹거리에 대한 것들하고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무리하게 속도를 내가지고 가게 됐었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백래시들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라고 보면 너무 많은 영역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굉장히 재밌는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현대차도 지금 저희가 결국에는 그 차량에 있는 데이터들을 계속 이제 외부에 오픈하고 그것들을 최대한 많은 외부에 계신 똑똑하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전략을 짜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도 기존에는 좀 폐쇄적으로 데이터를 운영했던 정책하고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네. 굉장히 많이 기대도 되고요. 네. 저희도 검토해보고 네. 어떻게 보세요? 여기 뭐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하는 사업이 가장 큰 비전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네네. 왜냐면 지금 아까 얘기 들었지만 모빌 전체 시장은 뭐 웬만한 것들은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고 거기서 이제 하나 비어 있는 거는 멈춰 있는 공간에 대한 사업들인데 지금 기존의 플레이어들은 대부분 공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걸
서비스 기반으로 플랫폼화 시키면 훨씬 더 큰 시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완성차 시장에 대한 차량 구매자분들에 대한 UX의 경험도 바꿔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현대차와 열심히 협력을 하고 있죠. 네. 문 대표님도. 저는 이제 이미 나올 건 다 나왔다라고 하는 말이 좀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원래 창업이라고 하는 건 없는 시장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네. 거잖아요. 창업가들은 항상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새로운 것들은 계속 나올 텐데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 이제 다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게 아니고 분명히 나올 거가 계속 있을 텐데 어디서 뭐가 많이 나올 거냐를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이미 새로운 트렌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봐요. 비건한 예로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더 이제 필요하게 됐고 시대가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바뀌는 트렌드들 중에서 큰 거는 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언택트 뭐 이런 쪽의 트렌드. 또 하나는 전기차는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킥포잉 할 거고 그럼 전기차 영역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은 계속 나올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가 만난 대표는 이제 고객들의 니즈 중에 하나가 전기차를 충전해야 되는데 그 충전하는 걸 또 딜리버리하기 위한 네, 그 맞습니다. 니치에서의 어떤 전문 영역으로 파고들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그거 외에도 지금 뭐 아까 얘기한 그런 라스마일이라든지 네. 뭐 이런 쪽에서도 계속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거고 고객들에 의해서 트렌드는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찾아 나가서 아이템을 찾으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니, 저희 사실 이제 보시는 분들 저희가 댓글 달면은 상품 이걸 드리고 있어요. 제가 쓴 책인데 스타트업 가이드 7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도 나옵니다. 이 책에도 모빌리티 관련해가지고 아직 몇 개 남았어.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좀 포함이 돼 있긴 해요. 그래서 댓글 남기시면은 이거 이제 드리고 이건 팀장님 이따 드릴게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예. 모빌리티 쪽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니콘이 많이 등장한 분야잖아요. 뭐 우버, 그랩 사실은 전 세계에 사실 큰 영향을 준 그 유니콘 배출 분야가 모빌리티 분야긴 한데 우리나라도 과연 우리나라 지금 이 모빌리티 쪽에 유니콘이 없죠. 현재는 없죠. 예. 그래서 근데 그 모빌리티 유니콘 후보 네.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어떤 분야에 나올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스타트업들 창업자들도 저 유니콘 될 만한 시장이야. 뭐 그래야지 창업을 하지. 저기 뭐 해봤자 중박이야. 그러면 뭐 좀 약간 그 매력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연 모빌리티 분야에서 유니콘이 나올 거냐.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뭐 사실 그 모빌리티 분야 전체적으로 굉장히 올라갔다가 요새는 좀 다운턴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게 아무래도 잘 나가던 우버나 이제 리프트나 이런 기업들조차 이제 IPO 이후에 네.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굉장히 당연한 트렌드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비근하게 최근에 보면 이제 인텔이 또 무빗이라는 이스라엘 그 와스 쪽에 이제 솔루션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또 한 10억 가량, 10억 달러 가량에 이제 돈을 주고 인수를 한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딜 자체는 코비드가 상황이 펼쳐지기 전에 아마 계속 이야기는 했을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시전을 내렸다는 거는 분명히 이 시장의 가능성을 여전히 보고 있다라는 네. 반증이 아닐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한 회사들 중에서는 이제 뭐 제가 투자했던 회사긴 하지만 뭐 코드40이라던가 아니면 이게 또 모빌리티라고 광의로 해석하면 예를 들어 메시코리아 부른 같은 네. 이런 이제 로지스틱스 영역에서도 전 여전히 굉장히 큰 유니콘 기업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모빌리티를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나라만의 좀 강력한 시장인 배달 대행. 사실 그게 B2B 형태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부름도 좋은 회사긴 하지만은 생각대로가 매물로 나왔는데 나쁜 의미로 매물로 나온 게 아니라 한 4천억 정도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좀 어찌 보면은 그럴 만도 하다. 근데 이제 4천억까지는 나왔는데 그 다음이 있을까? 사실 저도 보면은 저도 관심 있게 모빌리티도 여행 오토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여행 오토도 비슷하게 마이 리얼 트립이 이제 한 3, 4천억까지 갔는데 1조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화두를 던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팀하이퍼 유니콘 될 줄 알고 투자했는데 되는 건가요? 당연히 되죠.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네,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모빌리티라고 하는 건 이제 분야를 명확히 이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 시장을 모빌리티와 메인트런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누거든요. 차와 관련됐을 때
사람의 이동에 관련된 부분을 모빌리티라고 보고 저희는 이제 메인트넌스, 차 자체 관리를 위한 영역 뭐 이런 쪽으로 나눠서 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모빌리티라고 하는 거를 그냥 뭐 당연히 이제 딜리버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영역으로 칠 수 있겠지만 그냥 말 그대로 모빌리티로만 국한한다면 저는 좀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좀 큰 손들의 게임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작은 규모가 되고 그리고 요즘 그 눈에 띄는 곳은 휴맥스라는 이제 곳이 되어요. 뭐 아시겠지만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셋탑박스 사업자였는데 그렇죠. 네, 최근에 셋탑박스 시장에서의 더 이상 이제 시장이 더 정체되다 보니까 샀죠. 그 카쉐어링 회사도 사고 그러면서 이제 카쉐어링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카쉐어링을 성공시키려면 또 주차장을 사야 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또 하이파킹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큰 형님들 이런 분들의 판이 이제 모빌리티 시장의 판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새로운 아이템 성공을 한다면 말씀하셨지만 저희 같은 이제 모빌리티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저희도 휴맥스랑 이제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차를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이런 서비스들이 또 저희 같은 세차 사업자들인데 이런 데서는 또 충분히 유니콘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맞아. 모빌리티 분야 보면은 실제 대기업들이 관여한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 그 렌터카도 단기 차량 대여도 실제로 인수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네,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대기업들이 인수를 하셔서 네, 맞습니다. 실제 정말 이게 정통 스타트업이 진짜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연 이게 나올 수 있느냐 그것도 참 범접하기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이게 해외 사례를 보면 답은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대기업들 중심으로 물론 특히나 국내가 많이 판이 짜여져 있긴 하지만 저는 반대로 글로벌로 보면 훨씬 더 많은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스라엘 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많이 투자도 했고 들여다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결국엔 이제 사람 자체가 굉장히 좋지만 얘네들은 이스라엘 마켓을 보고 사업을 기획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빌리티 영역에서 가장 큰 딜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보면 결국 인텔이 뭐 모빌아이 투자하고 이번에 또 무비 투자하고 뭐 이런 사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절대 물론 그 대기업들이 키워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친구들이 자생해서 성장을 한 다음에 인수가 된 케이스들이라 저는 그런 사례들이 국내 스타트업들한테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전 반대로 이제 국내가 그 요새 모텔라든가 이런 상황들은 여전히 좋거든요. 투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근데 시장 자체를 보면 저는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모텔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일어나고 스타트업도 창업하시기 좋을 거고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으시는데 그걸 가지고 한국 마켓을 여전히 타겟팅을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땐 정말 제한된 시장 안에서 우리들끼리 치고받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정부 중심으로 저희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일 때 그 국내 스타트업 분들이 오히려 해외를 좀 볼 수 있는 것들에 좀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투자를 받으실 때도 그런 VC라던가 아니면 그런 뭐 저희 같은 CBC라던가 이런 데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서 그 글로벌 마켓을 좀 많이 타겟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다들 인정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다임러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들을 합니다. 스타트업 아우토반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유럽 중심으로 그렇게 굉장히 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에도 있고 하지만 저희 작년에 서울에서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연초에 만났을 때 물론 코비드 때문에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거겠지만 한국 오피스를 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도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이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다른 일본도 아니고 한국인인데 분명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 사례도 저도 벤츠도 뭐 독일에서 독일 정부와 우리나라 중기부와 벤츠가 같이 뭔가 해가지고 정말 그 대전에 있는 작은 스타트업인데 뭐 벤치에 뭘 납품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선정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참 그런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해외에서 인정받는 게 굉장히 좀 생각보다 좋게 인정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혹시 뭐 말씀 안 하시는 유니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주차 대행이 유니콘 시장 될 수 있을까요? 이미 그 저희 쪽 시장은 미국이나 인도, 중국에 존재하고 있고요. 꽤 큰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볼보나 이런 쪽에 인수된 사례도 있고요. 팀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국내에서 모빌리티 시장을 볼 때 너무 이제 한국 시장만 바라보고 잘 볼 것 같고요. 전체
저희 내부 팀에선 위도를 꿰뚫자라고 표현하는데 위도를 따라서 다 돌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갖고 창업을 하신다면 네. 훨씬 더 성장 속도나 이런 게 다를 거라고 좀 믿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모빌리티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뭐 결론을 짓자면은 아직 많은 기회가 있고 또 세계화 향해 뭔가 딥테크 모빌리티 쪽이 좀 우리가 집중해 볼 만할 것 같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스타트업 분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창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또 창업하시고 나서 여기에 뭐 저희나 현대차 연락 주시고요. 네,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페인트로 세상을 바꾸는 기업 페인트팜 주식회사 대표 김학재입니다. 저희는 2015년에 설립한 특수 페인트 제조회사로 빔 프로젝터와 함께 쓸 수 있는 스크린 페인트를 주 제품으로 해서 유리창이나 벽체, 바닥 같은 다양한 장소에 빔 프로젝터를 이용한 영상을 좀 더 선명하게 혹은 낮에도 잘 보이게 만들 수 있는 특수 스크린 페인트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제품들을 활용해서 또 빔 프로젝터와 영상 장치, 또 터치 센서 등을 같이 조합해서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고객들에게 공급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저희 부친과 함께 일을 했었습니다. 40년 전에 이제 페인트 유통, 페인트 판매하는 사업으로 시작하셔서 페인트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셨고 거기서 함께 일하면서 페인트에 대한 노하우, 또 고객들의 니즈, 또 필요한 제품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페인트라는 시장에서 특수 페인트, 그러니까 많이 찾지 않는 일부 특수 품목들을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데 아무도 만들어주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었고 거기에 착안해서 저희가 특수 페인트 품목을 직접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납품해드리고 또 필요로 하시는 것을 만들어드리는 사업을 시작해보자는 생각으로 창업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 처음으로 만든 제품이 S페인트, 유리창에 칠하는 스크린 페인트였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스크린 페인트를 가장 많이 만들고 취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페인트와 스크린을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왔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터치 센서 혹은 인터랙션 컨텐츠 또 일반적인 영상 컨텐츠 등을 활용해서 고객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부분, 광고를 하신다든지 혹은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신다든지 저희 제품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들을 더욱더 개발하고 또 플랫폼화해서 앞으로는 저희 제품이 페인트가 아니라 고객들이 직접 쓸 수 있는 다양한 디스플레이, 인터랙션 디스플레이가 되어가고 거기에 필요한 플랫폼도 함께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를 공급해드려서 더욱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희 앞으로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은 제가 한 2년 동안 매주 열심히 쓴 책인데요. 이 스타트업 가이드 7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또 여기 있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두 분이나 저희나 현대자동차 쪽에 이렇게 뭐 IR 문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